5. 단합의 이념 아래. 부대는 류하를 향해 행군을 다그치었다. 류하는 남만 일대에서 흥경, 통화, 화전, 반석과 더불어 조선 독립운동의 중요한 채권지 하나로 널리 알려진 거장이다. 이 지방에는 9세대의 독립운동자들과 함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 세대의 투사들도 많았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에서 첫 무관학교로 널리 소개되었던 신흥강습서도 남만의 류하현에 속한 한의하라는 곳에서 설립되었다. 우리가 류하를 행군 노정의 하나의 목표로 정한 것은 이 일대에서 반일인민 유격대의 군중적 지반을 넓히기 위한 정치 공작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류하뿐 아니라 삼원포, 호산자, 해령, 몽강 등 안도까지의 귀한 노정에 있는 지방들에서 군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유격대의 대우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맹렬하게 벌이려고 결심하였다. 남만으로 원정의 길을 택할 때 우리가 설정했던 전략의 한 측면도 여기에 있었다. 원정부대는 먼저 삼원포, 고산자, 류하, 해령 등지에 머물러 혁명조직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9.18 사변 후 이 일대의 혁명조직들은 적의 백색 테러에 의해 혹심하게 파괴되었다. 세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여러 해 동안 피와 땀을 바쳐 꾸려놓은 조직들이 대부분 파괴되거나 해체되었다. 성원 전원이 잡혀가거나 학살되어 도저히 재생할 수 없는 조직들도 있었다. 9.18 사변의 여파가 제일 심하게 미친 곳은 해령지방이었다. 해령에는 일본 영사관이 있어 적들의 마수가 다른 거장보다 더 깊숙이 뻗어 있었다. 조직선을 찾으려고 안타깝게 못 이기는 사람들이 어느 거장에나 다 있었다. 나는 우리가 체류하는 모든 곳에서 첫 당조직을 모체로 확대된 기층 당조직 성원들과 공청,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 농민동맹, 반일분여회, 소년탐험대 책임자들을 만나 매개 조직들의 활동 정령을 요해하고 당면한 혁명 임무와 투쟁 과업을 토의하였다. 그 과정에 이 지방 혁명조직 성원들의 동향과 사고방식에서 스쳐 지나서는 안 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되었다. 첫 번째 문제점은 9.18 사변과 함께 급속히 만연되기 시작한 패배주의적 경향이었다. 그런 경향은 우선 일본이 만주까지 먹었으니 이제는 만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데서 표현되었다. 일본은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큰 러시아도 타승하고 청나라도 격파하였다. 지금은 만주에 이어 중국 본토까지 먹어보겠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 미국 군대와 영국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일본 군대한테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자칫하면 일본이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판국에서 조선 독립을 기다리는 것은 부지하 세월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청일, 노일 두 전쟁을 통해 생겨난 일본군에 대한 환상은 이 무렵에 와서 더욱더 크게 조장되고 전파되었다. 조선민족 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다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상공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런 견해가 발전하면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바에야 혁명원에서 무엇하겠느냐 하는 투항주의로까지 굴러떨어질 수 있었다. 패배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민을 묶어 세울 수도 없었고 광범한 애국 역량을 혁명에 동원시킬 수도 없었다. 우리는 부대 내에서 정치 실무적으로 준비된 대원들과 지휘관들을 선발하여 9.18 사변과 조선혁명의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강연도 하고 해설 담화도 하게 하였다. 대중이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청취하는 것은 항일무장 투쟁에 관한 소식이었다. 그들은 항일 유격대의 규모와 전략 전술적 원칙에 대하여 특별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류가 분방 인민들 앞에서 하던 나의 연설이 또다시 재현되고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우리의 강연이나 담화 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있는 화제거리는 안도 무성현경 전투담이었다. 광대한 만주 대륙을 일거에 집어삼키고 만주국까지 조작해낸 일본의 전승 결과에 비한다면 한계중대 적을 소멸한 전과는 사실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미미한 것이었다. 그런데 군중은 이 전투담을 제일 흥미있게 경청하였다. 일본이 만주의 통치자로 군림할 때에 방금 첫 발을 뗀 청수한 반일인민 유격대가 백주의 노상에서 왜군 한계중대를 섬멸하였다는 소식은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경탄시켰던 것이다. 사람들은 전투 과정의 매 세부, 지어는 아군의 돌격 앞에서 저항을 포기하고 달아나던 순간의 적군의 구체적인 패주상까지도 죄다 알고 싶어 하였으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끝없는 질문을 들이대었다. 우리는 한 장서에서 것 같은 전투 세부를 2번, 3번 되풀이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안도 무성현경 전투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반향을 종합하면서 대중에게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심을 주자면 말보다도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실전을 통하여 유격대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군중의 동향에서 제기되는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반일인민 유격대 창건을 배경으로 하여 적지 않은 청년들 속에서 무장투쟁을 절대시하고 지하혁명 활동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적이 땅크와 대포와 비행기를 가지고 막 진뭉개대는 때에 밤낮 모여 앉아서 회의나 하고 말공부나 하고 비라나 뿌리면 뭐라는가. 총을 들고 일어나 외놈들을 한 놈이라도 잡아서 제껴야 서독이 있지 지하활동 같은 것이나 해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조직생활을 경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장투쟁도 조직생활을 통해 육성된 핵심들에 의해 수행되며 조직이라는 거대한 저수지가 없이는 무장대오도 조직할 수 없고 더욱이는 그 대요를 늘려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것도 역시 9.18 사변이 만들어 놓은 좌익소아병적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항일 유격대의 저수지가 조직이고 조직을 떠난 혁명투쟁이란 논할 수도 없고 성립될 수도 없으며 조직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혁명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생명이 끝장난다는 리치를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만주각지에서 반일인민 유격대를 조직하고 무력에 의한 항전을 개시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지난 기간 혁명군중이 조직활동을 잘해온 덕택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해설해 주었다. 남만지방인민들의 동향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국민부의 대로에 대로로서 대답하려는 경향이었다. 그 당시 국민부 반동들은 남만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혁신파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대로를 강화하고 있었다. 류하지방의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은 대로를 밥 먹듯 하는 국민부 우파들과 결사적으로 대결해야겠다고 주장하였다. 국민부의 대로에 대로로 대답하는 것이 왜 유해로운가 하는 우리의 논거를 그들은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대로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면 그것은 대로를 조장하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나는 대로에 대로로 대답하는 것이 왜 온당치 못한 처사로 되며 혁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망동으로 되는가 하는 데 대하여 장시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부가 애국자들을 학살한 것은 물론 천추를 두고도 씻을 수 없는 대죄이며 동족의 선에 훌륭한 애국자들을 잃는 것은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것 없는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국민부는 이 죄악으로 하여 우리 민족과 후손들로부터 두고두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국민부를 살인백정의 집단으로 낙인하고 복수를 다짐해 나선 동무들의 심정은 물론 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복수의 칼을 벼리기 전에 이런 불상사가 어떻게 되어 일어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민부가 민족주의 우파의 소굴로 전락되었다고 하여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을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일제가 국민부를 반동화할 목적 밑에 앞잡이들을 파견하여 부단한 와해작전을 벌이는 데 있다. 그들은 국민부 내의 신흥세력인 혁신파에 주목을 돌리면서 그 내부의 분열 대립을 교묘하게 조장시켜왔다. 우리가 테러로서 국민부를 타도한다면 좋아할 것은 일제놈들 뿐이며 이득을 볼 것도 일제놈들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부의 반동화된 상층을 고립시키면서 거기에 잠입한 일제의 앞잡이들을 색출해내고 적들의 음모를 폭로해야 한다. 민족 재생의 담보가 단합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잊지 말자. 내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자 청년들은 알만하다고 하면서 고개들을 끄덕거리었다. 우리는 이런 경향들을 바로잡아주면서 남만의 동무들에게 파괴된 혁명 조직들을 시급히 복구 정비하고 그 도리에 대중들을 더 많이 묶어 세울 때 대한 과업, 핵심들을 육성하여 무장대오에 보내줄 때 대한 과업, 실천투쟁 속에서 검증된 노동자 농민 출신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 당 조직을 확대해 나갈 때 대한 과업, 중국인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강화할 때 대한 과업을 주었다. 우리가 삼원포, 고산자, 류하,
해령 일대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자원하여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남만지방에서 벌린 적극적인 정치 활동의 총화라고 할 수 있었다. 류하지방의 혁명운동을 앙양시키는 데서 걸림거리들을 풀자면 최창거를 비롯하여 이 일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첫 당조직 성원들과 공청 핵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였다. 우리가 한 해 전부터 연기가 두절된 최창거의 행방을 찾으려고 그처럼 애쓴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최창거를 만나면 일제의 만주강점이 현실로 되고 무장투쟁이 개시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남만지방에서 혁명을 어떻게 심화 발전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며 그에게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었다. 최창거는 남만지방에 파견된 우리의 대표나 다름없었다. 류하는 터두의 결정에 따라 그가 활동한 구역이었고 그와 여러 가지로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고장이었다. 최창걸은 독립군 생활도 거기서 시작하였고 화성의숙에 입학할 때에도 거기서 량세봉의 추천을 받았다.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최창걸은 출신 중대에 돌아가 독립군 참사로 복무하면서 류하지방을 중심으로 남부 만주의 광활한 지역에 터도의 판도를 넓히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바치었다. 그는 류하에서 활동할 때 금천현성에 있는 일본 영사관 분관을 습격하는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류하와 흥경을 비롯한 남부만주 일대에서 터도의 대우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김역, 자광수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창걸의 눈부신 투쟁과 능숙하고 세련된 사업 전개 능력에도 기인된다. 그는 새 사저의 출입 금지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립군들 속에 들어가 생활하면서도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진보적인 독립군 대원들 속에서 의식화 작업을 주동적으로 하여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을 공산주의 신봉자로 개조하였다. 최창걸이 사람들과의 사업을 얼마나 통이 크고 대담하게 하였던지 그를 통솔하던 지휘관은 심지어 그가 주둔 구역으로부터 10리나 떨어진 곳에 가서 몇 달씩 정치 공작을 하여도 상급에 보고하지 않고 눈을 감아주었다. 류하는 정파분자들과 반공모략의 이걸이 난 민족주의 보수파분자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던 곳이었다. 에밀파분자들은 반석현에서 주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내어 남만의 민족주의 단체들과 대결하였고 혁신파와 보수파의 대립으로 분열 직전에 있던 독립군 내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좌파 인물들은 화여파 서상파와 손을 잡고 민족 단일전선 조직을 서두르고 있었다. 현묵관 고의허를 위시한 보수파 인물들은 공산주의 사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반동 공세를 벌였다. 이런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 최창걸은 류하지구의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그 대열을 급속도로 늘려나갔다. 정파분자들은 주중청청이 중국에 있는 조선 청년들의 유일한 조직인데 류하 반제청년동맹이라는 것은 또 무슨 단체인가고 하면서 트집을 걸었다. 에밀계의 정파분자들은 류하 반제청년동맹 내부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이색분자들도 잠입시키었다. 그들은 반석지방으로부터 수십 명의 청년들을 끌어들여 단위거우에 집결시키고 몽치단이라는 테러단을 문 다음 삼원포에서 독립군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는 경찰과 연합하여 반제청년동맹 간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망동까지 부리었다. 그때 최창걸은 그들의 추태를 저지시키고 동맹의 핵심들을 폭행 속에서 구원해 주었다. 최창걸은 정파분자들의 도발에 군사적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았다. 그는 원래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서 대범한 성미를 지니고 있었다. 후에 가륜에서 나를 만난 최창걸은 정파쟁이들의 곤장에 살을 찢기고 피를 토하는 반제청년 동맹원들을 보면서도 자기가 청탄을 발사하지 않고 리성을 발휘할 수 있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류하러 갈 때 제일 기뻐한 것은 차광수였다. 그는 최창걸과의 상봉을 눈앞에 그리면서 어린애들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최창걸과 마찬가지로 차광수도 류하와는 범상치 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최창걸이 량세봉의 수하에서 류혈포를 차고 돌아다닐 때 차광수는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때 그들은 서로 뜻이 맞아 동지로 되었다. 이 최창걸이가 눈은 높은 사람이지만 첫눈에 차광수한테 반했더랬어. 겉보기는 덜렁광창인데 속은 온통 노다지더란 말이오.
저 친구 머릿속에는 칼막스가 11명 올망자를 틀고 앉아있어. 언젠가 최창걸은 차광수와의 첫 교우를 회상하면서 이런 농을 하였다. 최창거리가 만일 아가씨라면 저 덜렁광창을 제일 선참 낭군님으로 삼겠어. 그런데 길림이 아가씨들은 모두 소경들이 된 모양이거든. 차광수는 그 농을 들으면서 씨물씨물 웃기만 하였다. 길림 시절의 차광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총각이었다. 그래서 최창걸은 늘 차광수의 중매는 자기가 선다고 하였으며 덜렁광창이 말을 타고 세각신의 집으로 가는 날에는 견마잡이도 자기가 한다고 휘떠온 소리를 하였다. 마주서기만 하면 나는 형님이고 너는 동생이니 형님 대접을 잘하라는 식으로 허물없는 농질과 입씨름에 열을 올리곤 하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참으로 만 사람이 부러워하고 시샘을 느끼리 많지 진밀하고 열정적인 것이었다. 그 우정은 류하와 흥경, 철령 일대를 중심으로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대열을 확대해 나가던 나날들에 더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최창걸은 차광수와 함께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고산자 지부도 결성하였으며 왕청문을 중심으로 흥경현, 류하현, 반석현을 비롯한 남만의 여러 회원들의 사회과학연구회라는 명칭을 가진 계몽단체들도 조직하였다. 사회과학연구회는 막스 레닌주의와 조선혁명의 지도 리론을 연구 보급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었다. 그 운영 방법은 지금의 통신대학 체계와 비슷하였다. 1년의 보름가량은 농한기를 택하여 청년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해주었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몇 달에 한 번씩 이동 강의도 해주고 필요한 학습 교재들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계몽시키었다. 사회과학연구회 성원들은 참고서를 넣고 강의에서 받은 내용을 자체로 학습한 다음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 앉아 토론회를 가지었으며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 서면 질의응답의 방법으로 배운 지식을 완전히 소화하였다. 남만 총청대회가 소집되던 그해 가을에 류하에서 사회과학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차광수의 설명을 들은 나는 그 운영 방법의 독창성과 참신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이 연구회를 이끌어 나가는 세 전우, 최창걸, 차광수, 김혁, 세 전우를 통이 크고 창조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들이 실천 속에서 창조해낸 운영 방법은 어려운 지하투쟁의 조건에서도 머리를 잘 쓰면 청년들을 시대의 선각자, 역사의 개척자로 훌륭히 교양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에 있게 될 최창걸과의 상봉을 눈앞에 그리며 삼원포 방향으로 행군대오를 인설해가는 내 가슴도 차광수 못지않게 울렁거리었다. 가륜에서 첫 당조직을 묻고 그와 헤어진 지도 만 2년이 되어 오고 있었다. 그동안 최창걸은 류하, 흥경, 해령, 청원, 반석을 비롯한 남만의 광대한 지역들에서 당조직들을 내오고 각종 대중단체들을 확대하며 조선혁명군의 한계 대를 지휘하면서 상비적인 혁명무력 건설에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1931년 봄에는 조선혁명군 길강 지휘부를 동방혁명군으로 개칭하고 그 지휘관이 되었다. 나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최창걸의 연락원은 그가 국민부 반동파와의 알룩 때문에 고심한다고 말하였다. 그 후로는 류하와의 연락도 두절되었다. 나는 이것이 은근히 불안스러웠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은 그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아무데나 텀벙텀벙 내대는 타고난 모험가이고 낙천가라는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테러를 만능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한 국민부의 테두리 안에서 그 반동파들의 주시를 받으며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였다. 국민부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요시찰 대상에 속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왕청문 사건이 있었던 그해 말에 국민부 반동들은 최창걸, 최득형을 비롯한 6명의 청년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여 대우구라는 곳에서 처형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역사의 류하 사변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새 사상을 지향하는 국민부 내부의 혁신 세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반동파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였다. 피해자인 최창걸 자신은 파시스트화된 국민부 상층에 대한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갈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류하 지방에 박군원을 보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신을 전달하게 하였다. 국민부와의 충돌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백해무익하다. 반일을 지향하는 동족 사이에 류혈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
왕청문에서 6명의 동지를 억울하게 잃고도 피눈물을 머금고 참아온 우리가 아닌가. 매사에 심중하며 경거망동하지 말 것이다. 류하사변이 있은 후 국민부는 1930년 8월에 있은 조선혁명당 집행위원회와 대표회의를 계기로 2개 진영으로 분열되었다. 현묵관, 량세봉, 고이호, 김문고, 량하산 등이 기존 방침의 고수를 완고하게 주장하고 그 실현을 강요해 나선 데 대항하여 고오남, 김석하, 리진탁, 리웅, 현아죽, 리관린 등의 소장파 인물들은 조선혁명당을 인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파시스트적인 정당으로 낙인하고 그를 해체하여 무산자들을 대표하는 계급혁명의 전의로 되게 하는 동시에 제만조선 농민들을 계급적으로 용도해야 한다는 혁신적이고 방향전환적인 주장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념상의 알력으로부터 두 파는 서로 상대방을 타도하고 매장하기 위한 피투성이 싸움을 벌였다. 국민부 파는 봉천 성정부의 양해 밑에 중국 관원들과 군경들까지 매수를 이용하여 반국민부 파를 숙청하는 테러전에 달라붙었다. 그 과정에 그들은 리진탁을 비롯한 5명의 상대편 인물들을 암살하였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반국민부 파도 국민부 본부를 습격하여 사중대장인 김문고를 총살하였다. 그 후 반국민부 파는 탈퇴 성명을 내고 국민부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반국민부위원회라는 단체까지 만들어내었다. 최창걸의 신변에 대한 나의 걱정은 이런 정치적 배경에 바탕을 둔 것이다. 삼원포로부터 한마장쯤 떨어진 곳에서 나는 행군대오에 석보로 걸으라는 구령을 내리었다. 최창걸을 한시바삐 만나보고 싶은 조바심이 우리의 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나 삼원포에 도착하여 최창걸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거장 조직원들이 그가 희생되었다는 비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최창걸은 고산자 공청지부의 사업을 지도하다가 국민부 우파놈들에게 체포되어 정족을 감췄다는 것이었다. 반일인민 유격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찾아온 삼원포 공청지부의 박가성을 가진 청년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하였다. 그는 국민부 대로본자들이 최창걸을 금천현 강가점의 요인에다가 학살하고는 공산당 밀정이기 때문에 처단했다는 여론을 퍼뜨렸다고 하였다. 어떤 청년들은 최창걸이 해령 청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다가 피살되었다고도 하였다. 이렇든 저렇든 최창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나 분해서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도 흘릴 수 없었다. 언제나 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열이 끓고 정에 넘치던 터더의 권하가 어쩌면 그렇게도 속절없이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안도 무성현경의 이름 없는 한 능선에서 맛본 슬픔에 뒷이어 우리의 마음속으로 무자비하게 기습해온 또 하나의 커다란 슬픔이었다. 무장투쟁이 역사 무대에 군복을 입은 반일인민 유격대의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정성이 만주의 광막한 대륙의 새로운 시대의 서곡으로 높이 울리고 있던 격동적인 나날에 최창걸과 같이 충실한 전우가 희생된 것은 우리 혁명을 위해서 정녕 가슴 아픈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차광수도 내 옆에 앉아 폭양 속에 시들어가는 풀밭을 눈물로 적시고 있었다. 나는 최창걸의 유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부대를 데리고 고산자로 향하였다. 최창걸의 부인은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사내아이와 시동생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였다. 그 부인이 참으로 강한 여자였다. 그 여자는 우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에게 남편의 소원이 총을 잡고 외놈들과 싸우는 것이었는데 그 남편을 대신하여 자기가 싸울 수 있도록 유격대에 받아달라고 청원하였다. 우리는 예종을 받고 유가족들의 곁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아침 부대가 고산자 마을을 떠날 때 최창걸의 미망이는 멀리까지 우리를 따라 나와 바래주었다. 나는 무슨 말로 여인을 위로했으면 좋을지 몰라 아이를 안아들고 그 애의 볼을 다독여 주었다. 이가 2개밖에 나오지 않은 사내에는 신통이도 아버지를 닮았다. 아이는 나의 얼굴을 만지면서 아빠 아빠 하였다. 그 광경을 보고 애어머니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나도 눈곱이 저려올라 아이의 볼에 볼을 대고 한참 동안 고산자 마을 쪽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아주머니, 이 애를 잘 키워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합시다.
나는 목이 메어 그보다 더 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부대가 고산자를 떠나서 어리쯤 왔을 때 우리가 너무도 침통해하는 것을 보고 김일령은 최창고를 추모하여 조총을 울리자고 제기하였다. 조총이라도 울리면 우리의 기분이 좀 전환되지 않겠는가 하는 타산을 한 모양이었다. 역시 풍상고초를 많이 겪어본 김일령의 속마음이 웅신 깊은 데가 있었다. 소문만 듣고서는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시신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조총부터 울리겠습니까? 몽강을 거쳐 양강구에 도착한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정보를 입수하였다. 무송지방에 은거하고 있던 20명가량의 독립군이 70 내지 80명으로 구성된 중국인 무장부대와 합세하여 우리 부대를 습격하고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음모의 기한자가 바로 국민부 산하의 독립군이었다. 그들은 몽강에서부터 량강구 방향으로 이동하는 반일인민 유격대 행군 노정을 내탐한 다음 중국인 반일부대에 우리 부대가 공산군 주력부대라는 것을 연락하였다. 독립군은 중국인 반일부대와 함께 반일인민 유격대가 통과하게 될 마을을 미리 차지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에게 이 정보를 제공한 것은 량강구에 있는 공청원들이었다. 그곳에는 내가 아는 조직원들과 청년들이 많았다. 우리가 량강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나에게 이 내막을 알려주었다. 유격대원들 속에서 국민부 대로분자들을 다도하고 최창걸에 복수를 하자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이 바로 그때였다. 류하의 청년들이 국민부의 대로분자들을 여정내고 남만청청대회 때 괴모산 골짜기에서 학살된 융열사의 원수, 최창걸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부르짖을 때만 하여도 나와 목소리를 합쳐 그들을 달래던 동무들까지 집으로 찾아와 우리의 자제력에도 한도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한 번 싸움을 번떼게 하여 버릇을 떼주자고 하였다. 그런데 버릇을 떼준다는 것도 말은 쉽지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우선 역량상으로 볼 때에도 상대는 우리보다 더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런 대비는 큰 문제로 되지 않았다. 제일 난처한 것은 상대가 적아닌족이라는 것이었다. 항일 구국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무장부대들끼리 서로 맞청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1930년대 초기에 혼란된 시국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정의 만화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었다. 반일인민 유격대와 독립군이 동족 상잔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중국인 반일부대와 독립군이 합작하여 반일인민 유격대를 공격한다는 것도 괴이한 일이었다. 싸움을 하면 물론 승패는 갈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유의 싸움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다 도덕적인 규탄을 면치 못하는 법이었다. 승자의 목에 걸어줄 월계관도 있을 수 없거니와 패자의 희생을 동정할 눈물도 있을 수가 없었다. 중국인 무장부대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우리의 활동에 수습할 수 없는 난관이 조성될 수 있었다. 모처럼 성사된 구국군과의 공동전선은 깨어지고 우리는 다시 남의 집 뒷골방에서 무기 소재나 하며 세월을 보내던 초기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독립군 부대를 치는 것도 그만 못지않은 악후과를 낳을 수 있었다. 공산군 부대가 독립군 부대를 치면 인민이 우리를 외면하고 냉대할 것이었다. 반공분자들은 좋은 때를 만났다고 공산주의자들을 헐뜯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었다. 반일인민 유격대와 독립군이 서로 총구를 마주대고 혈전을 벌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독립군은 성화강 건너편에서 그런 혈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1932년 여름을 생각하면 그때의 일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때 나는 밤잠도 자지 못하고 이 맹랑한 문제를 민족 단합의 경륜과 항일 구국의 대의에 맞게 처리할 방도를 찾느라고 마음을 쏘기었다. 그 일 때문에 10년은 감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공동의 적인 일본군과는 싸움 한 번 변변히 해보지 못하면서도 동족인 우리하고는 금수도 낯을 붉힐 수치스러운 악행을 다하는 국민부 군대의 소행에 대해서는 나도 끓어오르는 분노와 혐오를 금할 수 없었다. 지휘관들과 상론해보니 그들도 다같이 노기 충천하여 국민부 파시스트들에게 철수를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아 떠들었다.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단단히 버르장머리를 떼줍시다. 그들이 죽어서 지하에 가더라도 두 번 다시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히는 일이 없도록 헌사를 해줍시다. 차광수는 눈에 불꽃을 튕기며 국민부의 손에 쓰러진 동지들의 원한을 갚을 때가 왔다고 부르짖었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무장부대들은 어느 것이나 다 적인 셈이었다. 독립군도 적이고 구국군도 적이고 마적도 홍창회도 대도회도 다 적이었다. 반일인민 유격대가 이런 역경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 부대가 구국군의 별동대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유본처와 같은 승인이 없는 데 있었다. 우리는 유본처를 통해서 부대를 합법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지만 유본처와 같이 유력한 승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언제나 사면팔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걸머지고 있었다. 우리가 통화에 갔다 오는 사이 우사령 부대는 안도에서 철수하여 왕덕림 부대와 함께 영한현 일대로 깊숙이 퇴각하였다. 안도는 자유지대로 남아있었다. 자위군은 싸움을 크게 해보지도 못하고 일본군에 속속 투항하였다. 그 당시에 자위군의 일부는 벌써 반만 항일의 구호를 내던지고 일본군 고문들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반동군대로 되었다. 중국인 반일부대가 공산군 주력군으로 알려진 우리 부대를 감히 소멸하려고 결심한 것은 그들이 일본군의 지휘를 받는 반동군대로 전락되었기 때문이었다. 국민부의 반공선전에 청맹관이가 되다시피 한 독립군의 잔당은 우리에 대한 진석도 모르면서 반동화된 반일부대를 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나는 심각한 사색을 거듭했다. 상대가 아무리 토비화되고 우경화된 군사집단이라고 하여도 한 핏줄을 나는 동족이고 또 구국투쟁에 몸을 바치고 있던 사람들인 것만큼 우리로서는 군사적 방법에 의한 보복이나 제재를 추구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나 그들을 정치적 방법으로 설복하여야 하였다. 우리는 이토록 반일통일전선을 절대화하였다. 이렇게 되어 박훈을 책임자로 하는 엿동무가 독립군이 머물고 있는 이도백화로 떠나갔다. 박훈 동무, 오늘은 총 대신 입이 동무의 무기요. 총은 한 방도 쏘지 말고 입으로써 독립군들을 설복해야 하오. 동무는 말주변도 좋고 인상도 시원시원한 사람이니 능히 그들을 감화시켜 미온의 적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오. 그 어떤 경우에도 무력 행사는 절대 금물임을 꼭 명심해야 하오. 우리가 여기서 총성을 한 방만 울리면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은 끝장이 날 수 있어. 어떻소? 동무의 성미에 맞지 않는 과비인데 꽤 해낼 수 있겠소? 내가 이렇게 묻자 박훈은 웃으면서 머리를 극적거리었다. 까다로운 과업이긴 하지만 해보겠소. 나는 박훈을 떠나보낸 다음에도 송화강반을 오래도록 거닐었다. 오늘 밤만은 제발 총성이 울리지 말았으면 하고 속으로 빌었다. 박훈이 과연 독립군들을 설복해내겠는가 하는 우려와 걱정도 없지 않았다. 물론 그는 능력 있는 선동가였고 수완가였다. 그러나 일단 성만 나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그의 곰 같은 성미가 나로 하여금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박훈의 그런 약점을 알면서도 그를 독립군의 진영으로 서슴없이 들여보낸 것은 우리 부대에 그를 능가할 만한 활동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 분야에서 박훈과 견줄 수 있는 인물은 차광수였다. 정황을 보면 마땅히 그가 한몫할 때였다. 그러나 차광수는 최창골의 희생에 대한 소식을 접한 때부터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자기를 다잡지 못하고 있었다. 박훈이 부디 성공하고 돌아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거듭내면서 이도백화 쪽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다행히도 내가 우려하던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독립군은 애국역량의 단합을 절절히 호소하는 우리 동무들의 해설에 감화되었다. 그들은 저들 상층부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행동에는 옮기지 못하던 우유부단한 태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무장을 바치고 우리 반일인민 유격대오에서 같이 싸울 것을 흔연히 결의해 나섰다. 독립군의 상층은 아직 우리와의 통합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하층 병사들은 대결이 아니라 합작을 하고 힘을 합쳐 같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기꺼이 우리와 손을 잡게 되었다. 이것은 독립군과의 통합의 첫 시작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어려운 고비를 무난하게 넘겼다. 량세봉과의 결렬에다가 최창골의 희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덧붙여져 국민부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참을 수 없게 되살아오르던 그때 우리가 민족 대단합의 경륜을 위해 20대의 젊은이들로서는 쉽지 않은 도량과 인내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만일 그때 우리가 리성을 잃고 복수감에 사로잡혀 국민부를 타도하였거나 독립군 대원들과 무장대결을 하였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떳떳한 마음으로 후대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300여 명에 달하는 양사령의 부하들이 엄동설 안에 갑자기 깃발을 들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오는 역사적 화폭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 애국애적처럼 위대하고 순결하고 신성한 감정은 없다. 민족 단합 정신은 애국애적의 감정 가운데서도 그 정수를 이루는 최고의 넋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 우리에 출범한 그 첫 기슬개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민족 단합의 이념을 변함없이 소중하게 간직해오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